네,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미래를 설계한다면 과학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꿈의 무대가 에디슨 어워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에디슨 있죠? 거기에 상을 받는 건데 2026년도에 글로벌 혁신 기술로 선정돼서 이제 금은 동메달 중에 동메달은 확보한 우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교 윤사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먼저 토마스 에디슨 어워즈라는 건 이건 어떤 상이에요? 네, 영화계 오스카상이 있다면은 예. 발명 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발명이 아니라 혁신 기술에는 토마스 에디슨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매년 최고의 발명 제품을 네. 그 수상하는 그런 상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헬스케어 카테고리에 있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세 개의 최고의 발명품을 선정을 하고요. 네. 그게 한 1월 정도에 선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4월 정도에 그 세 개 중에서 금은 동의 색깔이 가려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매년 그 에디슨 이 어워즈가 있다면 영화의 오스카상 같은 건데 이 플로리다에서 하고 네. 1월 달에 이제 금운동의 예비 후보 3개가 선정되면 4월 달에 최종적으로 누가 1등, 2등, 3등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자체도요, 오스카상 시상식처럼요, 레드카펫에다가, 그 블랙타이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금 얼마 받는 거예요? 상금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교수님 볼 때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결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매력? 네. 그건 어떤 거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을 뽑는 상이다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닥터 트윈 AI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요. 닥터 트윈 AI. 네. 그러니까 의사. 네, 의사에다가 네. 트윈이고 AI가 붙어 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어떤 네,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의사 AI 닥터를 붙였고요. 그 AI 닥터가 누구를 진료하냐면은 환자의 디지털 트윈을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디지털 트윈에다가 장기별로 AI로 장기별로 보는 그 기능을 세 가지를 붙인 미래형 마치 미래형 AGI의 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네, 의료 분야에. 네. 근데 경쟁 상대는 어떤 것들이에요? 몰라요? 경쟁 상대는 레드 블러드 셀 카운트 한다든가 의료 쪽이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박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유어 바디, 그러니까 슬로건을 보고서 굉장히 잘 장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링을 하듯이 우리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구글링을 한다. 네. 바디를 구글링을 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글이 서치 엔진인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 영화를 볼까 이런 것들은 어느 음식을 먹을까 이런 건 되지만요. 막상 내가 얼마나 건강할지, 내가 어떤 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는 구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되게 만든 것이 저희의 닥터 트윈 AI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게 된 그 철학적 배경이 뭐예요? 네, 사람들이 철학적까지 거창하진 않더라도 네. 저기 총장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사실 궁금한데요. 제일 아까운 거 목숨이죠. 생명. 네, 저는요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요, 100세가 안 되셔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장기가 한 100개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100개 정도 있다고 할 때 심장 하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99개 장기는 작동을 하는데 심장 하나가 멈춰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저는 제일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든 신장이든 간이든 폐든 간에요, 나머지 99개가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네.
바퀴 하나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전부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가요. 네, 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바퀴 하나 빠진 데는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엔티 에이징 예. 뭐 이런 것보다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 속도에 어떻게 보면은 집착을 했다면요. 네. 그거보다는 스마트 에이징 뭐냐면은 각종 장기별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최대한 펑션이 쓰자.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몸 안에 뭐 이제 위도 있고 뭐 폐도 있고 그러면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네. 이거 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바꾸기보다는요. 네. 의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이다공증 아마 여성분들은 고이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데요. 골다공증. 예. 네, 그분은 저기 칼슘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심장에 좀 안 좋으시면은 칼슘은 심장에 가는 관상동맥을 막는 그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고이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칼슘을 쓰자니 그분한테 근데 만약에 그 심장 위험성이 있다면은 크로닉 하트 디지즈 위험성이 있다면 또 칼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의료를 할 때 그러면 심장을 더 중요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뼈를 더 중요시 봐야 될지 이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떤 분이 뼈가 완전히 부러지게 생겨서 고관절이 부러지게 생겼다고 하면은 고관절은 부러지면은 보통 평균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심장의 위험성이 좀 있더라도 칼슘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아,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정도밖에. 네. 활동이나 이런 거 완전히 못 하시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심장의 위험성이 더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칼슘을 또 안 드셔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개의 장기만을 예를 들어 드렸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 6개월간은 칼슘을 쓰다가 또 다음 6개월간은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장기가 두 개면 괜찮은데 이제 한 100개 정도 된다면은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닥터 트윈 AI는요 네. 결국은 노화할 때 노화에 있어서 사람들을 최적화시키는 각종 장기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해가지고서 네.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네, 그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제가 뭐 심장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RAG로 트레이닝된 심장내과 전문의와 그러니까 디지털이죠. 디지털 심장내과 전문의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그 신경과 전문의하고 그 슈퍼바이징 에이전트하고 같이 간별 진단을 하면서 근데 이제 본인의 몸을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유방암의 위험이 있어서 혹시 브라카 BRCA 진 뮤테이션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합니다. 자기네 대변인 그렇게 RAG로 트레이닝된 스페셜리스트와 그거를 슈퍼바이징하는 슈퍼바이징 에이전트와 그리고 본인의 디지털 트윈 요게 같이 해가지고 본인의 몸을 최적화시키는 이게 에디슨 어워드를 타게 된 그 발명품입니다. 아, 그렇군. 그럼 좀 짓궂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교수님이 쌍둥이시잖아요. 네, 그럼 트윈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두 분의 질병이나 이걸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 발명하신 발명품은 거의 98.6% 정도 네.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정확도가 현재 의학계 수준으로 보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대단히 높은 거고요. 물론 이게 그 임상 실험을 아주 큰 스케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숫자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쌍둥이 입장에서는
타고난 DNA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질병에 다 걸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mRNA 익스프레션이 다르고요. 또 트랜스크립톰이 붙어가지고 또 단백질이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DNA는 같지만 RNA와 단백질로 트랜스크라이브, 트랜슬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다른 점이 생겨서 저희는 이제 홍채도 다르고요. 지문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걸리는 병도 좀 특히 거기다 식습관 뭐 이런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많이 좀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보다는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쌍둥이 형제시잖아요. 그럼 100이라고 치면은 네. 한 90 몇 %까지는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몇 %쯤 되는 거예요? 이게 퍼센티지로 말할 말씀드리기가 수는 너무 어려운 이유가요. 네. 보통 질병은 걸리면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좀 다른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서도 DNA는 같지만 RNA하고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질병별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냐 또 아니면은 적게 받는 질병이냐 하기 네. 때문에 제가 한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를 트윈 이것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 조금 말씀하실 때 그 고관절 때 칼슘 네. 이거를 먹으면 심장에 나쁘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어떤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새롭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약물 그 투여를 할 때. 그런데 누구에게는 보약인데 누구에게는 보약이 아니고 다시 병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약 200가지 정도의 이 약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찾아냈다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많이 리포트나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식약처, 미국 FDA 이런 거를 통과할 때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 어떤 유전형을 가진 그룹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유전형을 가진 분들한테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게 리포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앞에 계신 그분이 그런 유전형을 가진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런 유전형이 있다면은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 약을 그분들한테 처방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막은 거는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의 대화를 듣고 이분은 유전자와 유전자와의 그 반응과 그다음 약과 유전자 간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레드 플래그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고혈압을 처방해 주더라도 네. 사람 DNA 따라 가지고 고혈압 약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칼슘 인테이크 이니비터라고 뭐 이 시그널이 전달되려면 뭐 칼슘을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방으로 유래됐다면은 스태틴 같은 걸 쓰겠죠.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면은 혈관이 좁아졌다면은 혈관을 다이얼레이터,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약을 쓸 수 있고 고혈압이 굉장히 다양한 기전의 약을 쓸 수 있는데요. 그거를 최적화시키려면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런 수치의 환자라면은 이렇게 하라 가이드라인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 환자의 지금 상태와 그 피의 그 결과, 피 검사 결과나 그다음에 가족력이나 유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 디지털 트윈한테 미리 먹여보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지금처럼 피 검사 수치가 얼마 나왔으니까 이거 드세요. 이거는 뭐랄까 예를 들면은 유전형으로 이분은 여기에 반응 안 맞는 약인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디지털 트윈이 임상 실험을 대신해서 거기에 적합한 약물 투입을 받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바타라기보다는요. 이건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로 계산입니다. 이루어지는. 네. 예. 네.
근데 또 하나 대단하네. 근데 또 하나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캔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암이죠. 이 대장암 같은 경우 초기 발견하면 한 90%가 생존한다고 하지만 이 내시경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게 수면 내시경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피 한 방울로 네.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가지고.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딥테크 팁스라는 과제는요. 네. 코로나 검사처럼 피 한 방울로 하면은 종이니까 이제 필터링이 되고요. 그다음에 등원 증폭 방식으로 해가지고 PCR 해가지고 이게 증폭이 된 다음에 요걸 엔티바디를 붙여가지고 이게 그 마치 그 코로나 검사처럼 한 줄이 있으면은 그 암이 조각이 암 조각 DNA가 발견이 안 된 거고 두 줄이 가면은 암 조각 DNA가 발견이 되는 그 방식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걸리는 프로젝트고요. 여태까지는 없는 기술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마치 당뇨 검사는 피 한 방울 하면은 혈당이 몇인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암 검사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뭐 펫시티도 찍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검사를 해야 암인지 여부, 또 우리 암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에 갔는데 네. 암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PSA 레벨, 프로스테이트 엔티전 레벨을 본다면은 그 레벨이 그 남성 그 고한 그런 그 뭐죠? 프로스테이트 갑자기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프로스테이트에 그 암이 생기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 20가지 정도가 이 PSA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지금 쓰는 프로틴, 단백질 마커 같은 경우는 2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암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뒤처지고 그다음에 그 암 특정 종만 그 단백질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영향을 줘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한다 보니까요.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박테리아가 걸렸는지 뭐 자기가 많이 뛰어서 했는지 뭐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언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바이옵시 같은 경우 암 검사를 할 때요. 폴리클로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자가 증식을 할 때 각자 증식하기 때문에 암의 오른쪽에서 바이옵시, 그러니까 뺀 거하고 왼쪽에서 뺀 거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리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피에 보면은 이제 암 조각 DNA가 이제 몸 안에 떠돌아 다니는 거니까요. 이 암 조각 DNA가 양성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암에 걸렸던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던가 아니면은 기계나 이런 샘플의 오류인데, 오류는 좀 확실히 작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볼 때 암이거나 외계인이거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액체 생검이 좀 좋은 검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획기적인 건데요. 피 한 방울을 검사를 하면 암 여부를 알 수 있다. 네. 암의 DNA가 이 피를 통해 돌아다니는데 그걸 찾아낸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요. 저희가 아직 이거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피가 8ml에서 10ml 정도는 필요합니다. 거기서 ctDNA, cfDNA를 추립니다. 현재는요. 현재까지는 없는 기술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학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뭐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당뇨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 당뇨 시장 자체가 없던 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은 피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겨우 보내가지고 며칠 기다려야지 받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조기 검진에 확실히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펀딩이나 이런 걸 도와주신 데가 없었는데, 네. 한국에서 딥테크 팁스 거기 기관에서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서포트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꿈꾸던 그런 연구를 조국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 한 방울로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네. 우리가 그래 예방의학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지금은 8mm에서 10mm는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용입니다. 네. 지금 액체 생검 비용이
지금 건강검진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검사 하나에 건강검진 비용 몇 배를 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캔서 트레이서는 스페셜 새로운 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를 검진 비용의 몇 분의 1로 이렇게 좀 줄여 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좀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박사님,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만성 질환 나이 들어서 그다음 네네. 의료비 폭증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렇게 닥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예방의학의 의미도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절약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병을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이제 수술 쪽 가게 되면은 일단은 열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뇌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뇌수술을 여는데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환자분들도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럽죠.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요. 그냥 약 하나로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예방을 할 때요. 예측이 중요합니다. 예측. 왜냐면은 네. 지금 수만 개의 병들이 있는데요. 그 수만 개의 병들에 관련된 증상은 또 수만 개가 되겠죠. 네. 그 수만 개의 증상을 내가 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수만 개의 병을 다 막겠다는 거는 한 개도 안 막겠다는 거 비슷해 가지고요. 내가 잘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몸 컨디션, 현재 컨디션하고 매칭해서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 즉 닥터 트윈 AI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피검사 다음으로 또 하나 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800개의 유전자 질환 네.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전자 질환은 도대체 몇 개쯤 현재 의학계에서는 발견된 게 몇 개인데 800개를 찾으신 거예요? 800개가 아니고요. 사실 네. 저희는 22,000개의 병에 대해서요. 지금 병이 22,000개예요? 저희가 하모나이즈 시켜놓은 데이터베이스는 22,000개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겠지만, 예. 네, 저희가 일단 가능한 건 22,000개 병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네, 현재의 우리가 근데 병원에 가면은 한 24개 과 정도 되잖아요.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22,000개면은 각 그 별로 한 1,000개씩 되는 거예요? 네, 네, 각 장기별로 한 뭐 1,000개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서브 타입이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뭐 CKD 타입 1, 타입 2 뭐 이런 식으로 서브 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게 실험실 단계에 있는 거야 아니면 상용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evidence based data driven이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이 예방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퍼블리시 된 그 논문들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비던스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의 환자의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가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짓궂은 질문을 또 하나 네. 드려야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이나 우리가 피를 뽑아서 하는 거나 유전자 질환을 예측하거나 이런 게 논문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논문으로는 입증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상업화한 거는 저희가 아마 최초여서 CES 이번에 2026년 CES 혁신상도 받았고 이번에 에디슨 어워드도 받았는데요. 네. 논문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논문으로는 연구되고 있는데 실증 단계에서 이게 나온 거는 네. 앞선 결과다. 이렇게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전자 시퀀스 같은 경우는 HGT의 반복적인 뭐 30억 개의 반복적인 시퀀스인데 이런 거는 언어 모델에다가 뭐 챗GPT에다 트레이닝 시킨다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한 뭐 ACGT의 그 나열에 불과하니까요. 그것들을 의미 있게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려면은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모나이즈를 시켜야 돼 가지고요. 이게 하모나이즈 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어 있는 칸을 또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한 직권 거죠. 질문 하나 더. 네. 지금 의사시죠? 아니 의사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PhD를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받으셨고 미국에서 MD 과정을 남들 4년 다니는 거 5년 반을
다녔는데 네. MD를 받지는 못했고요. 네, 학교는 오래 다녔고요. 거의 뭐 다 수료는 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과정으로 존스 홉킨스에서 MBA를 했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또 우리 한번 형제분 한 분은요. 네, 저희 쌍둥이 형은 사실 저는 서울대를 떨어져가지고 유학이 아니라 이제 이민을 간 케이스였고요. 제 쌍둥이 형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버스턴에서 PhD 그 바이오인포메틱스 쪽으로 PhD를 받고요. 그다음에 NCI 국립암센터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의학적인 부분하고 데이터적인 부분하고 네. 사회학적 측면하고 이런 게 굉장히 결합돼 있어서 네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가 임상 실험, 한국이 아이디어는 좋아서 일상은 하는데 2상, 3상이 워낙 많은 돈을 드니까 미국 기업에 팔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임상 실험 비용도 굉장히 줄이게 되고 그러면 한국이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임상 실험의 문제 중에 하나 제가 보는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 그런 블록버스터 약 같은 걸 개발하려면 힘들죠. 왜냐하면은 파이저나 에스트로제네카 같은 큰 다국적 기업이 엄청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가지고 지금 거의 그렇게 되면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코호트, 어떤 그룹 그런 사람들한테 잘 맞는 약,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맞는 약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은 되면 좋겠지만 워낙 어려우니까 네. 어떤 사람들한 특정 그룹한테 잘 맞는 약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1상, 2상, 3상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세인 유전자를 받았어요. 백세인 연구단.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유전자로 레퍼런스 지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건강한 슈퍼노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조군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실험군을 잘 선정을 하면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에 의해서 좋은 신약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 DNA나 유전체나 이런 거 보면 결국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결국 의료 정보는 개인 데이터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네네.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하고 여기서 뭔가 조화로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네네. 미국은 어떻고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은 일단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의 거래보다는요, 데이터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자 하는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데이터 자체를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것만 지워가지고 파는 게 더, 그쪽에 원소스를 파는 거네 거의. 네. 한마디로 기름으로 보면 원유를 파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제는 그 가솔린 같이 휘발유 같이 가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네, 그 필요한 데이터를 파는 쪽으로 미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백세인 연구단한테 백세인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기 받아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그 백세인 연구단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좋은 슈퍼노멀이 있을 때 필요한 그쪽 가지고 계신 병원에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환자분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잘 비교 대조해가지고 가공한 데이터를 통해서 찾겨진 인사이트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전적이라고 본다면은 유전적으로 새로 알아낸 그 정보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파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팔지는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백세 연구단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박성철 교수님께서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단순한 그 단순한 건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 노화도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왕 백세인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 백세인 연구단을 통해서 한국인의 백세인 저 표준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유전 지도를.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 여름에 국제 학회가 열리는데요. 네. 전 세계인의 5대륙으로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라가 좀 이니시에이트해서요. 전 세계 백세인들을 모아가지고 팬지놈, 그러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좀 지도를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슈퍼노멀이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노화 측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별로 하나하나 장기별고 하나하나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저희 그 발명품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노화의 속도, 뭐 피부 예를 들어서 피부를 좀 더 탱글탱글하게 하고 요런 데도 계속 초점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모든 장기들 간의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최대한 오래 살게 해드리자. 그래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제가 자동차를 볼 때 처음에는 제가 제 불평을 했어요. 꼭 자동차 워런트가 끝나면은 그 전에 고장이 안 나고요. 끝나면 한 1, 2년 있다가 고장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했죠. 한 1, 2년 전에만 났어도 돈도 안 들이고 좀 많이 잘 고칠 수 있었는데 꼭 이거 지나니까 난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자동차의 뭐 바뀌면 바뀌 요거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요거를 최적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노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히포크라테스 그 책을 보니까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장기 내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인간과 사회와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네네. 이 세 가지 하모니를 얘기하던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쌍둥이 친구 형제지만 네네. 그 장기는 비슷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생활 습관, 인간과 자연, 네. 인간과 어떤 사회에 사느냐에 따라 인간이 다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은 장기 내의 조화도 있지만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것이 네. 자연과 어떻게 인간이 공존하는가 이런 것도 나중엔 다 데이터로 정립되면서 네. 최적의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 환경, 네. 사회 환경 이런 것도 연구가 되겠네요. 네,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꼭 장수라는 게 저는 의료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 뭐 경제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요. 예. 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연과의 조화. 어차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수하신 분들 이렇게 뵈면요, 뭔가 자연에 동떨어져서 있다기보다는 자연과 이렇게 같이 상생하시는 그런 경향성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이런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백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탕이나 이런 걸 안 드시면서도 항상 방에다가 사랑방에다 사탕이나 이런 거 해서 오시면은 어느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본인이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사회 분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장수 패턴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단지 건강 의료적인 측면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연과 어울리고 그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발전을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쪽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제가 어느 그 책을 봤었는데 그 워싱턴 내에 이 좀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수명하고 네. 못 사는 지역의 수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몇 년 차야. 6년 정도까지 나는 걸 보고 네. 이 가난이라는 게 인간의 수명에 그대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생활 습관, 어떤 먹는 거, 그저 의료 혜택. 네. 아마 한국도 그 차이가 꽤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의료 데저트라는 의료 사막이라는 컨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푸드 데저트 음식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잘 사는 좋은 동네에서는
그 사막 같지가 않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에서는 음식 구하기도 힘들고요. 의료에 액세스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의료 사막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의료 사막. 네. 예. 그 현대적인 의료 사막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좀 크기로는 크지 않은 나라일지언정 심리적 그러면 실제적 액세스된 사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간 벽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버스 타고 병원에 오시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리상은 차로 가면은 한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오셔야지 사실상 의료 사막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줄여 나가 주신다면은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엔비디아나 구글 엑셀러레이터 이제 이런 데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사님의 꿈, 이 디지털 트윈, 닥터 AI 이것에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를 가져오실까요? 꿈. 네, 제 꿈은 딱 하나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요. 특권도 아니고 운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병에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운도 아니고 본인의 특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좀 돕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인류의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 요즘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병원에 안 가면 병원비 안 들고 또 건강하면 더 일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윤수영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우리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전쟁에 AI가 사용되는 좀 슬픈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 윤사정 그 존스 홉킨스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는 AI가 의료에 적용되면서 인류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희망의 AI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란이 그 공습당하는 그 화면, 수많은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몇 달 사이에 파나마 운하,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그리고 그린란드,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습, 이것까지를 지켜보면서 세계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린 더 좀 진지하고 더 멀리 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책을 서두르는 그런 진지함과 성숙함과 민첩함이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